나쁜 관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 독이 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막 시작하는 단계, 이른바 썸을 탈 때의 일입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침 인사부터 잠들기 전까지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연락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 생에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며,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빛이라며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죠. 당신은 완전히 그 사람에게 빠져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뜸해집니다. 1시간이 지나고 반나절이 지나도 휴대폰은 잠잠합니다. 당신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 48시간이 지났을 때 당신은 이제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아니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끝내야 해. 바로 그 순간 띵 하고 알림이 울립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당신의 눈에 들어온 메시지. 자기야,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며칠 연락 못한 게 꼭 영원 같았어. 이 지긋지긋한 일 다 때려치우고 당신이랑 열대섬으로 도망가서 코코넛만 먹고 사랑만 하며 살고 싶다. 그 한 문장에 당신의 결심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60시간 만에 보낸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모든 불안과 의심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난 정말 니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나타나는 희소성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라우마 유대, 즉 상처로 맺어진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이디스 워튼의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 등장인물이 말하죠.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영향력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아주 희귀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 아닐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희소성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초기에 러브바밍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관심과 애정을 폭탄처럼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을 거두어 버리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주고는 다시 끝없는 사막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짜릿했던 한 모금의 기억 때문에 다시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사막을 헤매게 됩니다.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일이 너무 많았다고, 감기에 걸렸다고, 집안에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문자를 보내는 데는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희소성의 춤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락이 뜸해질수록 가뭄의 단비처럼 드물게 찾아오는 그들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더욱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죠. 천사들이 노래하는 듯한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강렬한 데이트와 시적인 문장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잠수. 이 극단적인 순환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의 핵심 공식입니다. 무언가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의 희소성은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죠. 오, 우리 애기,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랑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나 좋아하다니 정말 사랑스러워. 하지만 믿으세요.
6개월 뒤에 당신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기가 아닐 겁니다. 그저 집착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무기 삼아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어린 시절에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부모는 마치 미꾸라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던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일에 바쁜 아버지는 집안의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실 때는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집안의 불문율이었죠. 아버지가 퇴근하고 현관문 열쇠 소리가 들릴 때 아이는 기뻐해야 할지 무서워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생존을 위해 초감각을 발달시킵니다. 부모의 얼굴 표정을 읽고 목소리 톤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며 심지어 열쇠 소리의 주파수까지 분석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그저 희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늘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할 시간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할 때죠.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빠와 함께 공을 차거나 놀이를 하는 것이지만 아이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할 때만 아이는 잠시나마 부모의 시간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르면 아이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갑니다. 혹시 이번에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기적처럼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줄지도 모르니까요. 나를 보고 웃어주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서요. 아이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거짓된 안정감을 느낍니다. 봐, 아빠는 나를 사랑해. 나를 보고 있잖아.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잖아. 나는 아빠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어린 시절 저는 가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동네 신사복점에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곳은 숨막히게 지루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 회색과 갈색, 검은색 옷들만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심부름에 선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제 성인기의 대부분을 올감했습니다. 저는 연인 관계에서 제가 전혀 관심 없는 일에도 그저 상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그 주기가 깨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손에 닿지 않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어떤 면에서는 아이에게 더욱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아이는 부모 주위에 거대한 신화를 쌓아 올립니다. 우리 아빠는 위대한 의사야.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야.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부모가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불러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고 어쩌면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아이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작은 심부름꾼, 바리스타, 비서가 됩니다. 산만하고 무심한 부모의 눈에 단 한 번이라도 들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커피가 쏟아져 부모님을 대게 할까 봐 조심조심 걷는 법을 배우고 부모님의 담배가 떨어질 때쯤이면 알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게에 다녀옵니다. 10살 때 이미 마티니 만드는 법을 완벽하게 익힌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듯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아주 잠시나마 보여주는 그 관심의 순간을 평생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씨앗을 심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더 잘해야 해.
내가 더 중요해지면 그때는 나를 봐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나쁜 관계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감정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고문하는 내면의 목소리, 그 정체는 바로 죄책감, 슬픔, 연민, 그리고 수치심,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죄책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어보라는 교묘한 화술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부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당신을 공격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뒤바꿔버리죠. 당신이 관계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 예를 들어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견을 말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죄책감은 거의 타고난 감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감각을 내면화합니다. 둘째는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라면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족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가족만 이상한 것 같고 다른 연인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죠. 특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거나 사회의 기둥으로 존경받는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수치심은 더욱 커집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리 없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야. 셋째는 슬픔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상실감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어린 시절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에,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계에 쏟아부은 막대한 시간을 슬퍼하죠. 이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에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아깝다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거야.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마지막으로 연민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연민은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교묘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데 능합니다. 그들의 불행한 과거사, 악어의 눈물, 혹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읊어대는 그들의 레퍼토리는 당신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있죠. 이 정 때문에 우리는 종종 연민과 동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조차 쉽게 내치지 못합니다. 다친 고슴도치를 구해주려다 온몸에 가시가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생명체가 안타까웠을 뿐이지만 결국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은 당신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슬픔, 연민. 이 네 가지 감정의 복잡한 방정식이 바로 당신을 그 관계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르시시스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세상은 흑과 백, 단 두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적, 그들에게 회색 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이 흑백 논리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부모가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좋은 엄마와 무서운 엄마, 다정한 아빠와 화난 아빠. 아이의 유일한 목표는 좋은 부모를 가능한 한 오래 곁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평생에 걸친 실험에 착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를 불러낼 수 있을까? 순종하면 될까? 조용히 있으면 될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잘 해내면 될까? 짐이 되지 않고 어떤 필요도 요구하지 않으면 될까? 그렇게 아이는 진짜 자기 자신을 지워나갑니다. 부모에게 안전하고 쉽고 편리한 모습에 나만 남겨둔 채로요. 이 흑백 논리는 성인이 되어 맺는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당신에게 만족할 때 그것은 마치 오랜 장막 끝에 비친 햇살과 같습니다. 그 햇살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비추는 것 같고 너무나 황홀해서 중독될 수밖에 없죠.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든 꿀맛인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의 좋음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더라도 그들의 기분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언제든 나쁨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가게 점원이 자신을 특별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은 순식간에 나쁜 곳이 되고 그 분노의 화살은 가장 가까운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당신이 오늘은 하루아침에 끔찍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당신은 끊임없이 자책하며 나쁜 역할에서 벗어나 다시 좋은 역할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이 끝없는 순환이 당신을 그 관계에 더욱 깊이 가두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말하지 않고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늘 웃으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일관되고 아름답고 진실한 자아가 존재합니다. 단지 그 관계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다와 나쁘다로 나누는 그들의 흑백 논리가 당신의 현실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삶은 회색 지대에서 일어납니다. 사랑도, 관계도, 인생의 모든 것은 흑과 백 사이의 무수한 회색 스펙트럼 안에서 펼쳐집니다. 중력, 탄생, 죽음, 그리고 세금을 제외하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중간 지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긴 터널의 출구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가 또 다른 영혼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하기를